자, 일단은 아까 했던 요 독해전쟁 교재 숙제부터 좀 내주고요. 자, 여기 앞에 사회 파트에 보면은 현대 사회의 긍정성 과잉이라고 있죠. 사회 7번 숙제입니다. 2월 오늘 며칠이냐? 21일 숙제. 자, 다음 근로장려세제 2월 21일 숙제.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장려가 뭡니까? 장려. 뭘 하게 장려하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게 뭐 북돋아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장려입니다. 하라고. 맞죠?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건 근로는 일하는 거잖아. 일하는 걸 도와주는 세제는 세금 혜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금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건 우리 했고, 그 다음 요거 흡착현상 2월 24일 숙제. 그 다음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이론 2월 24일 숙제. 이렇게 4개가 숙제입니다. 집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숙제고요. 만약에 다 했으면요, 여러분들 그 멘토 선생님한테 추가 자료 달라고 하면은 뽑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모의고사를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고전문학이나 이런 걸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오늘 요 문학은요 26페이지 청포도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청포도 쌤이 지난번에 숙제로 설명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청포도 설명 들었다 손. 아름이는요? 기억이 안 나? 봐봐봐. 페이지가 26페이지. 설명 들었다 손. 오케이. 혜림이도 들었어요? 혜림이는 안 들었어. 오케이, 그럼 혜림이 들어야 되네. 그러면은 혜림이는 저기 원래 멘토가 적은가 보네. 명절 연휴였나 보네. 오케이,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왜 듣고 오라고 했냐면 안 듣고 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설명할 때. 알겠죠? 자,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 옆에서 막 몇 가지들 막 적어주면서 여기서 이 작품은 이런 시어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저렇게 해석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들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청포도라고 하는 시의 어떤 시어가요. 왜 이렇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글만 보고 왜 그렇게 필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멘토 들어왔을 때 다시 설명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은 화자를 중심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시를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신 기간이나 이럴 때 학교 본문에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 무슨 의미, 여기에 동그라미 쳐서 뭐 무슨 의미 이렇게 필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어가는 건요,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그냥 외워가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이 공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얘가 얘로 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연결하는 이유를 찾는 거 있죠. 그 근거를 내가 나 스스로 마음속에서 마련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글 읽기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좀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를 마치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내 고장 7월은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랍니다. 자, 보세요.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있고 지금 고장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나와요? 고향이 나온다. 그쵸? 화자의 고향의 7월은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랍니다. 아, 청포도가 막 익어가나 봐. 잘 보세요. 그러면 내 고향이라고 했잖아. 잘 봐봐. 우리 집 앞마당이라고 했니? 고향이라고 했니? 고향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 봐야 될 거 아니야. 청포도. 우리 고향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라고 하면은 혹시 나무 한 그루 떠올라요? 여러 그루 떠올라요? 어때요? 연재야? 여러 그루가 떠오릅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니에요. 맞죠?
내 고향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하면 내 고향에 한두 그루가 아닌 청포도 나무들이 뭐 동네마다 있을 수도 있고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길거리 가로수처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고향이라고 했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런 이미지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미지는 나는 어떻게 떠올렸냐? 내 고향은 이제 저 멀리서 쫙 바라보면 청포도 나무가 쫙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동네라는 거야. 내 동네가. 알겠죠? 이 마을 필기 안 해도 돼. 전설이 잘 보세요. 주저리 열린답니다. 저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혔대요. 참 필기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자, 이렇게 포도가 열렸다고 칩시다. 청포도야. 알겠죠? 심지어 탐스럽게 익은 청포도야. 그냥 청포도 아니고. 알겠죠? 자, 볼게요. 이 마을 전설이랍니다. 이 마을 전설이니까 우리 마을 전설일 거 아니야. 우리 마을 전설은 나만 알고 있니? 우리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니? 다 알고 있겠지.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겠니? 돌아가신 분들도 알고 있겠니? 돌아가신 분들도 알고 있겠지. 이 마을 전설이라며. 맞죠? 이 위에서 타고 내려와서 우리 마을에 있는 전설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봐.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를 품고 있는 게 전설입니다. 맞죠? 자, 그 전설이 주저리 열렸답니다. 실제로 전설이 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열린 건데? 포도가 열린 거죠. 제목이 청포도인데.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마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설은 어디에 담긴 거야? 청포도 안에 담긴 겁니다. 다음, 먼데 하늘이,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있어. 하늘 맑을 것 같아? 아니면 먹구름 껴있을 것 같아? 맑을 것 같죠? 자, 이 먼데 있는 하늘이 꿈을 꾸려고 알알이 들어와 박혔는데 이 알알은 뭔 알알을 말하는 건데? 포도 알알을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저 먼데 있는 하늘이 꿈꾸려고 포도 알알이 여기 들어가 박혀 있다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청포도 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청포도가 막 햇볕을 받아서 영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청포도에요, 이 마을 전설이 담겼어. 저 먼데 있는 하늘이 여기 청포도에 담겼어. 맛있을 것 같아? 맛없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연결돼야 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시는 한편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우리 동네 청포도 나무 쫙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청포도가 알알이 맺혀서 열릴 텐데 이 청포도 알알에 뭐가 담겨있어? 우리 마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설이 여기 담겨있어. 저 먼데 있는 푸른 하늘이 여기 담겨있어. 이거는 청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탐스럽게 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껴야 돼?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건 필기 좀 해주세요.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미지로. 이해되죠? 자, 다음.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파란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있으니까 지금 바다가 요만큼 보이는 거야? 저만큼 보이는 거야? 이만큼 보이는 거야. 맞죠? 화자의 시야에. 그러니까 가슴을 연다고 얘기하지. 맞죠? 바다는 이만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야에 이만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넓디 넓은 바다에 뭐 하나만 오고 있는 거야? 흰 색깔의 돛담배 하나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맞죠? 내가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필기 안 해도 돼요. 바라는 손님이라고 되어 있죠. 바라는.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만나길 바라고 있었다는 거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뭘 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기다리고 있던 손님인 거야. 기다리고 있던 손님. 휘돈담배에 타 있겠죠. 왜냐면 휘돈담배가 밀려서 오면은 바라는 손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와요? 고달픈 몸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달픈 몸으로 왔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웠다, 힘겨웠다? 힘겨웠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힘겹게로 바꿔서 읽어보면 힘겹게 왔다는 거야. 힘겹게. 맞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토로 기다리는 손님은 힘겹게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청포는요 여러분들 푸른 색깔의 외투거든요. 근데 이 푸른색의 외투를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입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남자들이 입는 양복 정장 자켓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좀 격식 있고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이제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옷이지. 맞죠? 근데 이 근사한 옷을 뜻하는 단어는요 꼭 청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옷도 돼. 근데 왜 하필 청포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뭐랑 연결하고 싶어서? 뭐랑 연결하고 싶어서? 지수야, 뭐랑 연결하고 싶어서? 청포도, 시 제목이 청포도니까 청포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아주 근사한 옷을, 푸른색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맞이한다고 생각해 봐봐. 어떻게 될까요? 필기 안 해도 돼요. 반갑겠어, 안 반갑겠어? 상당히 반갑겠지. 자, 그러면 정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까? 지금 저 바다에서 흰 돛담배를 타고 오는데 내가 기다려온 사람이 오는 거야. 맞죠? 근데 그 사람을 맞이했어. 내가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 그를 위해서 대접을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무조건 해줘야지. 그것도 그냥 해주고 싶어? 성대하게 해줘야지, 대접을. 맞죠? 그 성대한 대접이 바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포도를 따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따주는 거야? 미치도록 기다렸던 사람이 왔는데, 심지어 그 사람도 그냥 온 게 아니야. 어떻게 왔는데? 힘들게 왔다고. 고달픈 몸으로. 맞죠? 그렇게 힘들게 온 사람에게 포도를 따주는데 맛없는 거 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을 전설이 담겨있고 저 먼데 하늘이 들어와서 알알이 박혀있는 아주 탐스러운 청포도를 뭐 해줘야겠어? 선물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가 뭐 해주는가? 이 손님을 맞아서 청포도를 가가지고 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포도 딴다고 손이 다 젖어도 좋다는 거야. 포도 딴다고 막 손 다 젖으면 막 좀 지저분할 거 아니야. 맞죠? 끈적거리고. 맞죠? 근데 그런 거 내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야. 왜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 주고 싶어서 이 마을에 아주 탐스럽게 열리고 맛있게 열린 이 포도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왜 선물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 내가 너무 기다려왔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여길 힘겹게 왔다. 맞죠? 자, 그래서 주고 싶어.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반짝반짝한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딱 마련해 두라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테이블 근사하게 차려놔. 이 말이잖아. 맞죠? 테이블 근사하게 차려놓으면 그 위에 뭐가 올라가겠어? 내가 두 손을 흠뻑 적셔가지고 따온 이 포도가 어떻게 돼 있겠어?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겠지. 맞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고장에 어마어마하게 탐스럽게 열리는 청포도가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도 기다려오던 사람이 조만간 나한테 찾아올 테니 이 손님을 위해서 나는 이 탐스러운 포도를 따가지고 선물을 해주겠다는 거야. 사실은 시는요 그런 내용입니다.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되죠? 그런데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육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떻게 읽히는 거야? 독립운동을 염원하는 어떤 노래로서 불리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손님이라고 하는 대상의 의미를요, 뭐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또는 기다리던 사람과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얘기할 거 아니야. 맞죠? 사랑의 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맞죠? 자, 그래서 이 손님이 여러 가지로 읽히는 이유는요, 이 시 안에 있는 내용만 읽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다리던 사람.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기다려봤던 사람은 친구를 기다려봤다고 생각해봤을 수도 있고 떠올렸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선생님을 기다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본인이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맞죠? 자, 그런 것도 되는데 시를 쓴 사람이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조국의 광복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맥락을 대입시켜가지고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들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글 안에 있는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시 안에서는요, 뭐 흰색의 이미지는 평화를 상징하고, 뭐 푸른색의 이미지는 뭘 상징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필기하면서 막 보통 내신에서 외운단 말이야. 근데 도대체 얘가 왜 평화를 상징하고, 왜 희망을 상징하는지, 왜 순수함을 상징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필기를 하고 그냥 보고 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잘 봐봐. 이 사람이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를 따주고 싶은 그 감정은 순수하니 안 순수하니? 매우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요 하얀 모시수건이랑 은쟁반은 전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음, 청포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뭘 입고 와요? 청포를 입고 옵니다. 잘 보세요. 바라는 게 청포를 입고 돌아오면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나의 소망과 희망은 뭐였어요? 손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다려왔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은 더 뭔데? 그 사람이 왔으니 가장 맛있는 포도를 대접해주는 거야. 맞죠? 이게 내 소망이고 희망이거든. 그래서 이 시에서 파란 색깔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단어들, 저 먼데 있는 하늘, 청포도, 맛있게 익어가는, 입고 오는 푸른색의 옷,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 거야?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쓰인다 라고 필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글 안의 맥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 청포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혼자 연결해보라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 되게 잘 외우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가끔씩 물어봐요. 근데 이게 왜 이거예요? 시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 시험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이 지문을 어떻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 풀다가 예전에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필기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해해보면,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걸 아주 경건하고 바른 몸과 마음의 가짐으로써 기다리려고 하는구나, 또는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도 있냐면 이 손님을 함께 독립운동을 할 독립운동지사를 기다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뭐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대접해줘야겠니? 제일 좋은 거 대접해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학작품에 특히 필기가 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연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의문이 생겨요. 연결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질문하는 거야. 얘는 왜 이거예요? 가 진짜 수준 높은 질문인가? 왜인지를 내가 생각해봤다는 거거든. 근데 답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우는 건요,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외우는 걸 그냥 외우면 되지. 이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생 올라가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목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진짜 말 그대로 문학이지. 맞죠? 독서가 뭔데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화법은 뭔데요? 말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했던 단원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 그 발표하는 단원 했나?
발표문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 청중 앞에서 얘기하고 아직 안 했구나. 그럼 2학년 때 할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발표, 토론, 토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화법이에요. 그럼 언어는 뭘까요?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했던 형태소, 분사 이런 거. 알겠죠? 자, 이 중에서요. 가장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이랑 상관없는 점수가 나오는 내신 과목이 뭘까요? 문학입니다. 문학 국어 실력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해서. 그건 진짜 국어 능력이 많이 필요하지. 그 짧은 순간에 읽고 인물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에 달고나 시험 치는데 혹시 시험 칠 때 지문 보면서 문제 푼 사람 있어요? 혼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지문이 머릿속에 달달 외워져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봐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신에서 문학은요, 그냥 외워서 치는 사회, 정치, 법 이런 거랑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요, 이 문학을요, 그냥 내신에서, 학교 내신에서 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아,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왜라는 생각들을 하는 습관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발전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해갔던 사람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생판 처음 보는 글을 읽고도 납득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페이지가 오늘은 수필을 한번 해볼 겁니다. 180페이지. 자, 실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실수는요, 여러분들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는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손 가는 대로 쓰인 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은요, 특정한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시나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는 항상 화자의 시선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왜 지난번에 쌤이 시점 이런 거 얘기했잖아.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수필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글쓴이가 자기 손 가는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써봤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쓴다. 이것도 수필입니다. 감상문을 쓴다. 그것도 수필입니다. 한 편의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나의 이야기로 쓰여 있어. 그럼 그것도 수필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수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게 글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수필이에요. 왜? 글쓴이의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따지고 보면 허구거든. 허구의 이야기잖아. 맞죠? 근데 수필은요, 허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수필에서는 그래서 주로 읽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냐면요, 글쓴이의 경험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글쓴이가 했던 생각이 있고요. 또는 가끔씩 글쓴이가 뭘 전달해 주냐면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경험했던 것,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글쓴이가 전달하는 교훈, 이런 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실수입니다. 옛날 중국에 곽휘원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대요. 벽사창은 창문이야. 자, 이 창문에 기대어 당신의 글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뭔 편지를 받은 거야? 흰색의 종이만 있는 편지를 받은 거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그걸 보고 아내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백지 편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한 거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죠. 날 너무 그리워하셔서 말도 차마 담을 수 없어서 백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아내가. 그랬더니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각기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래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야? 종이를 잘못 보낸 거야. 실수죠. 그렇죠? 자,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대요. 백지로 된 편지를 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냈다는 거야. 빈칸을.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무엇을 가져다 줬어? 아내에게 그윽한 기쁨을 가져다 줬다는 거야.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자,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건 뭐야?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고 난다는 거야. 실수는 가끔씩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실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실수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자 하잖아. 맞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 실수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필기를 하자면 옛날 중국에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고사는 옛날 이야기야.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인용했다. 자, 그 다음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속담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그래서 속담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답니다. 비구니는 여성 승려를 말해요. 여자인 승려들. 알죠? 자, 묵은 적이 있답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좀 나이가 있으신 스님 한 분이 나오시길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님, 빛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두둥. 스님이 빛을 쓸까요? 안 쓸까요? 스님이 빛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써요? 머리카락이 없는데. 맞죠? 머리카락 다 잘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물. 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라고 얘기하죠. 숭늉이라고 하는 거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죠?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빛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너무 당황한 거야. 빛을 안 써본 지 살면서 너무 오래된 거야. 어렸을 때 썼겠지. 여성 스님이니까. 맞죠? 그제서야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면서 눈에 들어왔대요.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빛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서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대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던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겠죠. 절에 들어온지 오래됨을 나타낸 것. 또 가방 속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왜 그런데? 산속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절 바깥에 보통 속세라고 하죠. 이 속세에서 쓰던 물건이 딱히 의미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답니다. 자, 적어도 한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속세의 짐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대요.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함께 들어가 있었답니다. 나는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야. 어떻게 스님한테 빗을 빌려달라냐 이러면서. 자,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꼬물가에서 숙련 찾는 격이려니와 빗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봤대요. 과거에는 빗을 써왔을 거 아니야. 맞죠?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대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쫙 스쳐 지나가는 듯했대요. 이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게. 그 순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나의 실수죠, 실수.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 생활, 산속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분이 절 속에 오래 살았으니 옛날 생각 잊고 살았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내가 빚 빌려달라고 하면서 잠깐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맞죠?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이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은혜를 갚게 뭔가 베푸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빚을 빌리는 대가로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준 거다 라고 나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했던 나의 실수를 가지고. 자,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이처럼 악의, 나쁜 의도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했던 실수가.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나는 이 작가분을 실제로 뵌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제 나이덕 시인인데 유명합니다. 근데 뭔가 되게 푸근한 아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딱 앞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짓물려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 작가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좀 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 근데 긴장을 하는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는 거야.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대요. 이렇다고 이런 효과를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았답니다.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래요.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게 됐다는 거야.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됐다는 거야. 어처구니 없다는 게.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이게 누군데? 지르는 사람이 글쓴이죠. 이런 글쓴이 같은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대요. 그 여백마저 없다면 각박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강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실수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 우리 일상에서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몰라.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저기 멘토 때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너그럽게 눈 감아주는 어떤 이제 좀 여유 있는 사회가 될 때 훨씬 더 좀 이제 살기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만 가만히 놓지 말고요. 숙제 있습니다. 자, 요 모래톱 이야기가 숙제입니다. 모래톱 이야기. 오늘 24일인가요? 21일? 자, 요거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읽는데요. 이게 좀 옛날 배경이라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부산 배경이라 가지고 저쪽에 그 명지 쪽 가는 그쪽 배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일단 잘 이해 안 되면 그 멘토들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설명 좀 해달라고. 알겠죠? 그냥 저 이거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 소설이니까 그럼 읽고 풀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거 말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또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설명해 주실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